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워킹맘입니다. 워킹맘이라는 말 저도 꼭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되게 슈퍼우먼 된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보통은 워킹맘이라고 하면 정장 쫙 차려입고 회사 같은 데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뭐 그런 엄마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동네 시장 통상가 지하에서 국밥 장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회사 다니면 어떻고 국밥 말아 팔면 어떻습니까? 저도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니까 워킹맘은 워킹맘이죠. 안 그런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남편이랑 사고를 쳐서 낳은 아이가 지금 벌써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놀라셨죠? 그러셨을 겁니다. 저도 그때는 많이 놀랐었거든요. 저만 놀랐겠어요? 양가 부모님들도 펄쩍 뛰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많이 놀라셨죠? 저도 남편도 둘 다 집안에서 내놓은 꼴통들이긴 했지만 설마 우리가 아이를 가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하긴 누가 그런 상상을 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게 좋았던 순수한, 순수는 아닌가요? 아무튼 그냥 공부보다 노는 게 더 좋았던 학생이었을 뿐인데요. 그 나이에 인생 계획이란 게 뭐 있었겠습니까? 대학이고 뭐고 당장 오늘이 즐거우면 그뿐이었죠. 그런데 덜컥 애가 생겼다는 걸 알고는 당연하지만 남자친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나 생리 안 해. 왜 안 해? 병따가 2줄이라고. 2줄이 뭔데? 아이 등신. 임신했다고? 짐작은 했지만 한동안 남자친구는 말이 없더군요. 잔대가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첫째, 네 애 맞고. 둘째, 나 애 안 지운다. 아니 그게 잔대가리 굴리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뭐라고 해야 네가 기분이 좋을까 그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 이 새끼 역시 멋진 새끼. 근데 연주야. 뭐? 얘기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얘기도 있는데 새끼 그러는 건 좀. 나 이 새끼 봐라. 그래 알았다. 여보야 됐냐? 아까 했던 바보 등신. 그런 말도 좀. 알았다니까? 야 붕봉. 됐냐? 됐어?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꿀통이었지만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가고 회사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게 사회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스텝인 거는 압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변수라는 건 늘 있기 마련이고 우리한텐 그 변수가 조금 일찍 그리고 크게 온 것뿐이라고 생각했죠. 아이는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 중 하나일 뿐 장애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 생각은 안 그러셨던 모양이에요. 뭐? 임신? 너 이리 와, 2년. 엄마, 칼 내려놔. 그거 내려놓고 얘기해. 저희 엄마는 시장통에서 김밥 장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임신했단 얘기를 하자마자 김밥 썰던 칼을 들고 저를 잡겠다고 쫓아오셨어요.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나는 줄 알고 비명 지르고 난리였죠. 연주 엄마, 칼 이리 줘. 얘 경찰 불러 경찰. 빨리 경찰 부르라니까. 결국 출동한 경찰이 엄마를 체포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같이 붙들려 갔죠. 경찰 선생님, 안 세상에 치딸을 죽이는 애미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 많아. 주둥이 가만히 다물고 있어라. 글쎄 어머님 알겠는데 칼은 왜 들고 뛰셨어요? 생각을 좀 해보시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딸이 임신을 했다는데 그 상황이면 경찰 양반은 정신이 있겠어 없겠어. 지금 당장 전현을 내 손으로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찮을 판에 내가 손에 칼을 들었는지 낫을 들었는지 내가 판수를 입었는지 벗었는지 알게 뭐여? 안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말씀은 딸을 아니 내가 진짜로 얘를 어쩌겠다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있어봐. 마침 잘 됐구만. 그 새끼 당장 오라고 해라. 내가 그 새끼 미성년자 모시기로 신고하려니까 당장 오라고 해. 성깔 있고 고집 센 엄마 덕분에 양가의 상견례가 부득이하게 파출소에서 성사됐습니다. 양쪽 집안 엄마들의 기가 어찌나 센지 파출소분들 누구도 어떻게 해볼 생각도 못하다군요. 너 운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팔랑 까져가지고 내가 우리 연주 건드렸지? 아니요. 말을 해 말을. 누가 김밥 집안이랄까봐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하고 앉았네. 누가 누굴 건드려? 내 딸년이 교복 치마 요래요래 짤짤막하게 입고는 내 아들을 후리니께 내 아들이 홀랑 넘어간 거 아냐? 후리긴 뭘 후려. 2년이 진짜. 무식하기는. 그러니까 여적지 지가게 하나 못 가지고 새나 내고 있지.
여기서 그 얘기가 어찌 나오는가? 시방시장 바닥에 꼴랑 3층짜리 상가 하나 있다고 유세 떠는가? 그거라도 있으면 말 섞고 아니면 꺼지셔. 경찰서에서 한바탕 하고 온 이후에도 엄마는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아빠는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저 집은 저 집대로 초상집 같고 다들 머리 붙들어 매고 쓰러져만 있지. 누구도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결정했죠. 나는 너 평생 지켜줄 거다. 노노 나 아니고 나랑 아기. 그래 너랑 아기. 평생 내가 지켜줄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 아이 낳자. 나 학교 그만두고 돈 벌 거야. 나도. 대신 중졸 엄빠는 안 돼. 그럼 학교 그만두고 돈 벌면서 우리 둘이 검정고시 무조건 한 번에 합격하기로. 약속. 18. 그 나이에 저예요. 공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남편은 벽돌 나르고 저는 현장 폐기물이나 자재 정리하고 못 빼는 일 하면서 돈 벌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와서 일할 수 없게 될 때까지 했어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계신데 도와주지 않았느냐고요? 아이 낳겠다고 했더니 친정 부모님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 알아서 살라고 하셨고요. 그나마 시댁에서는 가지고 있던 상가 옥상에 무허가로 올린 컨테이너 방 하나 내주셨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추운 방 한 칸이었지만 그거면 충분했어요.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벌어서 빨리 더 넓은 방으로 이사도 가고 나중엔 집도 사자고 했죠. 그게 너무 큰 꿈이라는 걸 그땐 당연히 몰랐으니까 그런 상상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었거든요. 밤낮 없이 일하고 일 없는 날엔 쳐다보기도 싫던 책 붙들고 안 되는 머리 굴려가며 공부해 검정고시도 합격했습니다. 남편은 계속 공사 현장에서 일했지만 현장 인부들한테 사근사근하게 굴면서 기술도 하나씩 터득해갔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저도 쓰레기 정리 대신 현장 한밭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아이 들추었고 쭈그려 앉아 설거지를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일이 너무 많을 땐 새벽에 나가다가 친정엄마 김밥집에 무작정 가서 애를 맡겼죠. 욕을 바가지로 해도 엄마는 엄마더군요. 조금 다른 얘기로 잠깐 세자면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하는 욕은 80%가 저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정이 없으면 욕이라도 하겠습니까? 시간도 감정도 다 아깝겠죠. 저한텐 2년 전 연망할 연애도 제 아들은 왕자님 키우듯 대해주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제가 남편이 잘생기고 착하기까지 해서 좋아하고 그 어린 나이에 사고까지 치긴 했습니다만 예전부터 어머님은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시장에 상가 하나 가지고 있다고 엄청 거들먹거리는 거 시장 상인들도 다 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월세 올린다고 협박하고 수틀리면 가게 빼라고 하기 일쑤고 유세란. 유세는 엄청 떨어서 특히 그 상가에 입점해 있는 가게 주인들은 뒤에서 욕 진짜 많이 했어요. 꼴랑 코딱지만 한 상가 그것도 지하까지 포함해 3층밖에 안 되는 낡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졸부가 무슨 대단한 부자라도 되는 것처럼 연병 떤다고요. 돈은 그나마 좀 있을지 몰라도 인성은 완전 꽝이었던 거죠. 제가 며느리가 된 후부터는 아예 다른 상인들한테 저희 친정 뒷담화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밥집이 김밥 말다 못해 자기 아들 인생까지 말아먹었다고요. 그래도요, 저는 감사히 생각했어요. 처음엔 사고 친 아들 꼴도 보기 싫으니 니들끼리 알아서 살라고 했지만 그래도 지 새끼라고 방 한 칸 내주신 것만 해도 생각해보면 고마운 일이잖아요. 안 그랬으면 뭐 어떻게든 살긴 살았겠지만 18살에 방 한 칸 마련할 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안 그래요? 시간이 흐르고 제 아들이 초등학교에 갈 무렵 저는 한밭집 일을 그만두고 시장에 작은 가게 하나 얻어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쌀 씻을 줄도 모르던 18소녀가 한밭집에서 인부들 밥 해주던 실력으로 기가 막힌 국밥을 끓이는 20대 중간의 국밥집 아줌마가 된 거죠. 기술 하나 없이 벽돌 나르던 남편도 공사 현장에서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배워 미장이나 공구리, 전기 배송 같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고 승진 같은 건 없지만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부가 됐죠. 매일 너무 바쁘고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십장이나 오야지가 되려면 자격증이라도 따놔야 한다며 틈틈이 자격증 공부도 했고요. 제 아빠가 밤마다 공부하는 걸 봐서 그런가 공부럼 담자코 살던 엄마 아빠와 달리 제 아들은 맨날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다고 했어요. 남편이 들어와 책을 펴면 졸린 눈을 비비며 지도책을 들고 아빠 옆에 와 앉곤 했습니다. 힘든 일상 중에 그 풍경 하나면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았죠. 한참 반짝반짝 빛날 나이 화장 한 번 파마 한 번 못하고
몸에서 국밥 냄새 풀풀 나도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쉬울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한밭집에 다닐 때는 크게 못 느꼈는데 시댁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전에도 물론 한 번씩 볼 때마다 내년 잘못 만나서 내 아들 고생 파가지로 하는 거 보면 내가 너를 삶아 먹어도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곤 하셨지만 저야 뭐 어릴 때부터 시장 바닥에서 자라면서 상인들 험한 소리 오가는 거 어디 한두 번 보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고부터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매일 마주치게 되니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더군요. 어떤 날은 아예 가게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오는 손님들마다 다 상대하며 제 욕을 해대더군요. 맛있게 드셨어, 사장님? 오늘 처음 오셨길래 내가 머리 고기 2점 더 넣었어. 딴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다음에 또 와요. 아줌마가 아주 성격이 좋네. 아니, 아가씨인가? 사장님, 나 아가씨처럼 보여요? 이래봬도 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중학생 돼요. 저 봐라. 치버릇해 못 주네. 어이구, 여기가 사장님이신가? 아니야, 내가 사장 맞아. 저 양반은 우리 시엄마. 이 가게 붙박이에요. 저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 봐요. 저기 딱 에어컨 나오는 밑에. 아가씨가 사장님이면 시어머니는 회장님이시겠네. 회장님 며느리가 성격이 좋아서 아주 좋으시겠어요? 좋긴 뭐가 좋아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일찌감치 남자 맛은 알아가지고 내 아들 혼란 꼬셔서 새끼부터 싸질렀구만. 어이구, 시어머니가 아주 션션하시네. 아유, 어머님 장사 방해하지 말고 집에 좀 가셔. 어? 에어컨은 왜 끄니? 시원하고 좋은데. 에어컨 켜놓으니까 어머님이 집에 안 가시는 거잖아. 어머님이 뭐 여기 붙박이야. 이렇게 한 자리 차지하고 있을 남은 반찬 그릇이라도 좀 나르든가. 아니면 빨랑 가요. 바쁘니까. 제가 원래 털털한 성격인데다 국밥집 하면서 시장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 뭐랄까 인생 5회차쯤 산 사람처럼 모든 걸 초월했다고나 할까요? 제가 국밥집 사장치고는 좀 어리니까 손님들이 장난도 잘 치고 농담도 많이 하시는데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철벽치면 손님이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식사도 기분 좋게 하시라고 저도 농담 받아치기도 하고 대꾸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죠. 손님이 가끔 과한 농담하면 그걸 쌩까고 못되게 굴기보다는 유도리 있게 더 세게 받아치면 좀 생각 있는 손님들은 아, 이런 거 안 통하는구나 대번에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분 좋게 웃으면서 까는 건데 시어머니 보시기엔 그게 다르게 보였나 보죠? 저것이 아주 그냥 풀알만 달렸다면 사족을 못 써요. 아무 남자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술집년같이 해벌레 해가지고 어머니냐 보고 술집년이라고 했다고 하면 어머님 아들한테 또 한 소리 들을 텐데 괜찮겠어요? 아이고, 네 남편은 행동거지가 그 모양 그 꼴인 거 아냐? 남편은 밖에 나가 하루 종일 힘쓰는 일 하는데 아저씨는 남의 남자네들이랑 해거리면서 좋아 죽지 죽어. 김밥집 딸이라 멸시 남자 후리고 다닌다 구박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저는 사실 별로 신경은 안 썼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떠들어라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러고 말았죠. 근데 그게 또 시어머니는 약이 오르셨나 봅니다. 너 내 얘기를 듣긴 듣는 거냐? 사람 무시하는 거는 침이나 똑같아요. 아주. 아유, 꼴도 보기 싫어. 아, 꼴 보기 싫음 어머니 집에 나가. 꼴도 보기 싫다며 여간날 남의 가게 와서 면상 쳐다보고 있어. 이끼를 국밥이나 한 그릇 줘봐. 배고파. 국밥값 한 번을 안 내고 맨날 공짜로 달래지. 자, 드셔. 고기 팍팍 넣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 그거라기보다는 온갖 저질스런 말로 저를 구박하고 무시해도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남편 낳아주신 분이잖아요. 제 아들의 할머니이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막대하셨지만 아주버님이 결혼하시면서 근처 동네에 같이 살게 된 윗동서한테는 아주 절절매셨어요. 나 그거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시장 사람들이 말하던 전형적인 졸부 스타일이요. 아주버님은 그냥 전향 월급 따박따박 받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만났는지 형님은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사실 저는 형님이 뭐라는 사람인지 그런 거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어머님이 온 동네 만나는 사람마다 떠벌리고 다니시는 바람에 저도 알게 됐죠. 그것도 굳이 저랑 비교까지 하시면서 말이에요. 작은 며느리 설못 얻어 내 10수년을 고생했는데 큰 며느리는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큰 며느린 뭐 하는데요?
우리 큰 며느리는 자그마치 사계 국어를 한답디다. 책도 몇 권이나 냈어요. 제목이 뭐더라? 형님은 원래 외국어학원 영어 강사였는데 출판한 책 2억 권이 대박나서 여기저기서 강연을 해달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 김에 아예 전업 강연자로 나서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이 얘기하신 대기업 다니면서 한다는 강의는 행복에 관한 거였는데 사계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나 4년제 대학을 나온 거, 책을 몇 권 낸 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주제인데다가 제 생각엔 굳이 강의식이나 들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건가 의아했죠. 행복이라면 제가 또 한행복하니까 그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더 잘하겠다. 혼자 속으로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대단해 보일 수도 있는 거겠죠? 회장님 힘으로다가 언제 한번 우리 시장에도 와달라고 하면 되겠네. 아유 내가 뭐 그럴 힘이 있나? 작은 며느리한테 하듯이 큰 소리 빵빵 쳐서 좀 데려와 봐요. 쟤랑 같나 어디. 우리 큰 며느리는 이런 시장통이랑은 안 어울린다니까 그러네. 사람이 어찌나 고급진데. 여기로 와 오기는 TV에도 나온 사람이야. 우리 큰 며느리가. 아니 무슨 시장통에 어울리는 사람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콩나물도 안 산답니까? 거기다 어머님이 끊임없이 형님 자랑을 하다 보니 조금씩 허풍도 좀 끼어들기 시작하더군요. TV에 나온 건 주어번인가 그랬어요. 안 그래도 제가 형님한테 그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TV에 한번 나와서 재미있으면 형님을 계속 부를 건데 아무래도 재미있지는 않았나 봐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나? 연락은 계속 오지. 그런데 내가 웬만하면 컷하고 있어. 왜요? TV 나가면 더 유명해질 건데. 동서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좀 천박해 보여서. 병원장이고 변호사고 그런 사람들. 자기 일만 잘해도 남들보다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나와서 하하거리고 낄낄거리는 거 좀 우습지 않아? 어이구 우리 형님 모르는 소리 하시네. 머리 좋아 의사 되고 변호사 되는 양반들이 TV에나 웃음까지 주면 친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니까 일석이조죠. 뭐 나는 굳이 TV 안 나가도 찾는 사람들 많아. 큰 MR이 100만 번 오른 걸 가지고 너는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가방끈도 짧은 것이. 어이구 형님 바라기 어머님 끼어드시는 걸 보니 이 대화는 여기서 심화 이해하겠어요. 어머님은 아주 형님이라면 다우냐우냐 정도가 아니라 절절매셨어요. 어머님 말씀은 즉슨 형님이 우리 집에서 제일 가방끈 긴 사람이니까 형님 말은 다 맞는 거라나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머님이 형님을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해는 됩니다. 솔직히 아주버님이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성격도 엄청 소심하셨거든요. 거기다 두 분은 아이도 없어서 어머님 얘기로는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처럼 형님은 언제든 날개옷을 입고 활활 날아갈 수 있는데도 아주버님이랑 살아주는 거랍니다. 능력 없는 남자와 사는 능력 좋은 며느리. 그게 어머님이 형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던 거죠. 저는 뭐 형님이 좀 우아를 떤다. 그렇게밖에 안 보였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최근 2년 사이 어머님이 형님한테 더 절절맬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는데요. 아주버님이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1순위로 잘리셨거든요. 안 그래도 소심한 사람이 더 소심해져서는 한동안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만 틀어박혀 계시길래 제가 어머님 아주버님 당분간 우리 국밥집 배달일이나 좀 하시라고 할까봐요. 배달비 어차피 나가는데 이왕지사 아주버님이 해주시면 좋죠. 제 딴에는 아주버님한테 도움 좀 드리겠다고 얘기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지 뭡니까? 천박하게 살려면 떠나 천박하게 살지. 어따 대고 자기네 시아주버님한테 배달이 어쩌고 그 짓을 떨어. 왜 네 남편 노가다판에 내보내는 걸로 모자라냐. 괜히 걱정하는 척하지 말어. 큰애 제주도 내려간다니까 신경 끊어 이년아. 여긴 왜요? 아무 연고도 없는데. 왠지 알면 네가 그 돌대가리로 이해는 하고 큰애들이 알아서 결정한 건데 네가 알아서 뭐해. 그렇게 아주버님은 제주도로 혼자 내려가셨어요. 서울은 사람들한테 너무 치여서 싫고 다른 지역들은 사람이 너무 없으니 그것도 싫고 제주도에 가면 그나마 살 길이 트일 것 같다며 2년 전에 떠나셨죠. 그래서 2년 동안 어떤 성과가 있느냐 하면은 글쎄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면서 딱히 결정도 못하고 그렇다고 소심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스트레스만 팍팍 받고 계신 것 같던데요. 뭐 고군분투라고 해두죠. 아주버님도 나름 애쓰고 계실 테니까요. 그런데요.
다른 거야 그렇다 치고 제 입장에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만약 남편이 일 때문에 몇 년이나 혼자 어디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저도 좀 싸들고 같이 갈 것 같거든요. 뭐든 해서 돈은 벌 수 있는 거지만 가족은 똘똘 뭉쳐 살아야 정이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남편이랑 떨어져 지내는 건 죽기보다 싫단 말이죠. 그런데 형님은 심지어 직장에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가 있다가도 언제든 서울 오가며 강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혼자 여기 남아서 매달 아주버님한테 돈까지 붙여주면서 거기서 빨리 자리 잡아라 이러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무튼 실은 내색 하나 없이 돈 못 버는 아주버님 뒷바라지까지 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어찌 큰며느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어머님이 하도 대놓고 형님이랑 저를 차별하니까 한 번은 제가 어머님께 제대로 따진 적이 있어요. 제가 하여 살아도 어머님이랑 더 오래 살았고 생색내긴 싫지만 어머님 생신상도 내가 다 차리지 시아버지 제사상도 내가 다 하지 며느리 노릇은 내가 다 하는데 어머님은 왜 나한테 욕만 찍으려요? 형님은 어디가 그렇게 이뻐서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비교를 할 걸 해라 이년한 이들은. 노는 물 자체가 달라 사람 노는 물이 뭐 따로 있나 다 거기서 거기지. 넌 허구한 날 시장 바닥에서 시커먼 남정네들이랑 희거리긴 하지. 쟤는 어울려 노는 사람들도 다 화이트 칼라요. 화이트 칼라 근데 왜 어머니 어깨에 뽕이 들어가냐고요. 쥐불도 없으면서 큰소리치는 네가 어찌 알겠니. 큰애처럼 좀 겸손해봐라. 저렇게 잘나가는 애가 강남 어디 고급 아파트 안 살고 이 동네 필라에서 사는 거 좀 봐. 그게 겸손이랑 뭔 상관이래. 강남 아파트 살 돈은 없나 보지. 생긴 거랑 다르게 애가 소박하잖니. 어머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긴 것도 소박해. 형님은 또 봐라 접된 애가 큰애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골목상권 살려야 된다 그런 얘기 하던데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근데 쟤는 어디 말만 하니 몸으로 보여주잖아. 몸으로 아니 그러고 보니까 인연이 시애미 하는 말만 또 말대답이지. 하여간 못 배운 티가 좔좔 흘러요. 흘러왔다 거기서 얘기가 또 왜 글로 튀어. 글로 튀기는 어머님의 형님 사랑 좀 과하다 싶지만 일부 맞는 말씀도 있긴 했어요. 사실 우리 형님이요 동네 세탁소며 중국집 VVIP 고객이십니다. 어머님은 그게 형님이 골목상권 살리기를 몸소 실천하는 거라며 소박하다고까지 주장하시지만 글쎄요. 뭐 세탁소에 배달 서비스 시키거나 중국집 음식 배달시켜 먹을 돈으로 집에서 빨래하고 밥 빼먹는 게 더 소박한 거 아닌가요? 뭐 그게 골목상권 살리려고 안 써도 되는 돈 굳이 쓰는 거라면 할 말은 없지만요. 하긴 뭐 대형마트 가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조가리씩 파는 양파도 있는데 굳이 거기다 돈 안 쓰고 시장에서 사긴 하죠. 항상 시장 야채 가게 과일 가게에서 그것도 대량으로 항상 배달을 시켜서 주변에 다 나눠주거든요. 심지어 형님 네빌라 1층에 사는 타니한테도 줍니다. 아 타니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지 1년 정도 된 새댁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한국을 좋아했어서 한국어 공부도 오래 하고 한국 남자한테 시집 왔죠. 우리 국밥집 단골이고요. 임신 5개월 차인데 만삭 때까지는 지금 일하고 있는 김치 공장에 계속 다닐 거랍니다. 타니가 특히 우리 형님을 아주 좋아하고 따랐어요. 타니야, 너 우리 형님이 왜 좋아? 형님이가 맛있는 거 많이 줘요. 언니 같아요. 맛있는 거 주면 다 좋아하냐? 나도 좋겠네. 언니 좋아요. 물론 언니 형님이 더 좋아요. 아무튼 결혼은 했지만서도 혈혈 단신 혼자 한국에 와서 외로울 타니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걸 보면 형님이 좀 달리 보이는 것도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를 너무 무시해서 그렇지 저한테도 득되는 건 있네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형님한테 연락이 옵니다. 동서 봄동 잔뜩 주문해놨어. 얼려놔서 이거 가져가. 겉절이 묻혀서 식당 반찬으로 내면 되겠다. 어휴 저번에 무도 잔뜩 주셔가지고 무생채 손님들한테 서비스 팍팍 드렸어요. 그래 언제 올 수 있어? 근데 형님 어차피 주실 거면 야채 사장님한테 이리로 갖다 주라고 하시면 될 걸 뭐하러 힘들게 거기까지 배달을 시키세요? 어? 아니 겸사겸사 동서 얼굴도 보고 할 얘기도 있고 해서 그렇지. 하여간 올 때 미리 전화하고 줘야 뭐 잠깐 시간 내서 가지러 가면 그만이니까 좋죠. 식당 하다 보면 반찬용 채소 값도 은근 많이 들어가는데 운영비 줄고 나쁠 거 뭐 있겠습니까? 굳이 와서 가져가라는 것도 생색내고 싶어 저러는 것 같으니 그까 이거는 딱 감고 가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그날 형님과 저는 대판 싸웠습니다. 봄동 가지러 형님 댁에 잠깐 들렸는데 형님이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여쭤봤죠. 형님 근데 아까 저한테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동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왜 이런 거
동서 가게로 직접 배달 안 시키고 내가 받아서 주는지 알아?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동서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해주시는 말씀, 그거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저 미워서 그냥 구박하려고 하는 얘기죠. 그건 시장 남자들이랑 너나들이 하면서 그러는 거 좀 천박해 보여. 내가 내 친구들이랑 농담 좀 하는 게 어디 가요? 동서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꼭 그렇게 고깝게 들어야겠어? 형님 얘기 어느 포인트에 저 잘 되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동네 사람들 동서 18살에 애 낳은 거 다 알아. 안 그래도 해픈 여자 딱지 붙이고 살면서 거기에 물란한 여자 소리까지 듣는 건 좀 그렇잖아. 물란한 여자? 누가 그딴 소리 씹으려요. 원래 소문의 당사자만 그 소문 모르는 법이야. 형님 지금 그 말은 동네 사람들 전부 나한테 물란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한다는 뜻이에요? 형준이도 이제 고등학생식이나 됐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다는 소문 들으면 삐뚤어지지 않겠어? 우리 형준이도 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다 알아요. 제가 헤헤거리고 노는 시장 남자들 형준이가 다 삼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내 친구고 훈이 친구고 우리 엄마 친구고 다 그렇다고요. 아는 사람들은 그딴 얘기 안 할걸요? 어디서 이상한 얘기나 들으셔 가지고 아 어머님이 그러셨구나 형님한테 저 단도리 좀 하라고. 형님 그렇게 어머님이랑 쿵짝 맞아서 좋으시겠어요? A씨 기분 잡쳤네. 저 가요. 동서 이건 가져가야지. 구워 먹든 쪄 먹든 형님이 알아서 하세요. 진짜로 제가 막 굴러먹은 년도 아니고요. 18살에 애 가진 거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둘이 좋아했고 실수는 했지만 그 책임 충분히 지기로 결심하고 지금껏 성실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아들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니 정말 화딱지가 나더군요. 어릴 때부터 공사판에서 시장 통해서 사람들 상대하는 일 하며 먹고 살다 보니 저 억센 건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눈에서 꿀 떨어지는 내 남편 두고 다른 남자들이랑 히덕거리다니 그런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거든요. 우리 시장 사람들 의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지 정말 기분이 나빠서 그날 이후 한동안은 형님 전화도 안 받고 형님 반찬도 안 챙겨다 드렸어요. 뭐 또 중국집에서 시켜 드셨겠죠. 저더러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혼자 우아한 척하는 형님도 다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따위로 얘기한 거 형님도 좀 미안하셨던지 얼마 뒤 제 생일에 선물을 들고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땐 내가 너무 지나쳤어. 동서 이거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어. 괜찮아요? 형님 저 원래 뒷뜻 같은 것도 없는데요. 뭐 마음에 들어? 비싼 거야 이거 엄청. 이그 형님은 그게 문제예요. 굳이 본인 입으로 비싼 거라 말 안 해도 형님이 주신 거면 비싼 건 줄 다 알아요. 뭐 딱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어디 차려입고 나갈 일 있을 때 좋을 것 같아 아껴뒀다가 며칠 뒤 시장 상인들 개모임할 때나 입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넣어뒀죠. 그리고 개모임하는 날 옷을 입으려고 살펴보는데 옷에 얼룩이 2군데나 있는 겁니다.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반품하라고 할까 하다가 느낌이 쎄해서 일단 제가 먼저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옷에 붙은 라벨을 조회해봤는데 안 나와요. 라벨에 적힌 상품은 이 옷과 전혀 다른 거더군요. 그러고 보니 왠지 이 옷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황급히 형님의 SNS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1년 전 사진 속에서 형님이 이 옷을 입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이 삐져나왔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서 장사 끝난 가게를 정리하며 내내 궁시렁거렸습니다. 망할 년 차라리 주지를 말든가지 실컷 쳐입다가 허용 국물까지 흘린 옷을 선물이라고 주냐? 그게 우아고 겸손이고 고급이냐? 썩을 년 언니 화났어요? 그때 마침 야식 먹으러 왔던 타냐가 심통이 잔뜩 난 저를 보고 묻더군요. 그래 어떤 망할 년 때문에 화딱지가 나서 죽겠다. 넌 왜? 남편이랑 싸웠어. 언니의 언니 나쁜 년이에요. 우리 형님이? 왜? 너한테 무슨 짓 했어? 내가 그지예요? 언니는 입던 옷에 거라고 뻥쳐요? 뭐? 너한테도 그지거리를 했어? 잘해주는 척 오져요 가식 쩔어요. 타냐 너 그런 말도 아냐? 재수 없어요. 안 친할 거예요. 알고 보니 타냐는 그동안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더라고요. 차라리 입던 옷인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다. 솔직히 얘기하면 상관없죠. 당근 마켓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이 파는 옷도 예쁘고 싸다고 하면 사다 입는 판인데 형님 입던 옷쯤이야 상관없잖아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을 땐 코웃음 한번 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형님을 친언니처럼 믿고 따르던 타냐 뒤통수까지 후려쳤다고 하니 열이 확 팠더군요. 가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역겨운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피우는 상대의 이름도 저와 똑같더군요. 평소 저와 통화를 한 적이 없으니 제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도 잊고 있었는지 며느리를 이름으로 저장해놓고는 자기가 바람피우는 상대와 헷갈려서 그런 더러운 메시지를 잘못 보낸 거였더군요. 거기다 그 바람남은 전문적으로 여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제비였습니다. 진짜 자기 애인은 집에다 숨겨두고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비의 여자들을 몇 명이나 만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제비에게 완전히 빠져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으로 그 제비와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아버지의 약이나 음식을 제대로 챙길 리 없고 시아버지의 병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만 남편과 상의 후 모든 것을 다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나도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새 출발하면 더 좋아. 그런데 당신 인생 불쌍해서 끝까지 참아주려고 한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혼만 하고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나도 이제라도 좀 인간같이 생긴 사람하고 살부대 끼면서 좀 살아보자고. 그러나 모든 것이 들킨 후에도 시어머니는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정말 굉장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설마 지금 이혼하고 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요? 오히려 그동안 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선물이라고 아버지 물건을 훔쳐다 가져다 준 거. 그거 신고하면 어머님이나 그 남자나 경찰에 잡혀가요. 그 남자 그 소리 듣자마자 당장 잠수 탈 테니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고 자기 진짜 애인하고 도망간 지오래예요. 설마 그 남자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이라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남자가 어머님이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하고 쫓겨나도 받아주고 같이 살아주기라도 할 것 같으셨던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는 어머님 사랑 안 해요. 어머니 돈 아니? 어머님이 훔쳐서 가져다 준 아버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그 돈도 없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어머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이제 어머님 자식인 이 남자도 어머님 사랑 안 한대요.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한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칼 들고 사람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시는 것도 살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 사람은 날 사랑해. 우리는 사랑한다고. 도망? 다들 우리가 부러우니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지? 네 시아버지 꼬라지를 봐. 저렇게 못생긴 남자랑 몇 년간 억지로 참고 살 부대끼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저렇게 생긴 주제에 또 얼마나 건강한지 네 시아버지가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그렇게 인내하고 살았으면 나도 하늘에서 복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도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제 돈이라도 챙겨서 나 좋다는 잘생기고 어린 남자랑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도 이제 살아봐. 지금이야 내 아들이 물려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보고 참고 살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너도 내 나이 될 때까지 저 못생긴 놈하고 살아봐. 자식 낳고 살다가 건강까지 하다는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지?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날 이해해야 하는 거야. 저런 얼굴의 남편들 데리고 사는 우리 같은 여자들은 적당히 다른 남자들 만나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너무 신박한 개소리를 듣게 되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내가 참고 들어주려고 하니까 끝을 모르네. 이것 보세요 아줌마. 내가 어른 대접하면서 참아줄 때 적당히 하라고 했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엄마라고 해도 내 인내심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왜 자꾸 내 남편을 욕해? 우리 신랑이 어디가 어때서 자꾸 얼굴 가지고 시비를 걸어? 우리 남편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남편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 처먹을 건데 내가 바람난 그 제비 새끼 같은 놈들 한 트럭을 가지고 와봐. 내가 우리 남편하고 봤구나. 그렇게 한바탕 드자비를 하고 옆에서 보고 계신 시아버지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아버님 재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당장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버리세요. 그래도 제가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저 여자도 그때는 인정을 하겠죠. 그럼 저 입 좀 다물지 않겠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눈치 없이 절 말리더군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아.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운이 나쁘게 그 아이가 날 닮으면 어떡해. 그럼 돈이라도 많아야지. 그래야 우리 원망 안 할 거 아니야.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착하고 선량한 남편을 왜 이렇게 주눅 들게 만들었는지 정말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미친 듯이 싫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낳은 애면 당신을 닮아야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당신 닮은 애를 낳고 싶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라고. 당신처럼 착하고 선량하고 순박하고 진실하고 배우자에게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고, 내 자식한테도 그런 아빠를 줄 거라고. 우리 자식이 당신 닮으면 감사한 거지. 왜? 자식한테 물려줄 게 왜 돈이야? 왜 돈뿐이냐고. 사랑을 주고 보살핌을 줘야지. 저런 헛소리 짓거리는 부모가 아니라 애정을 주고 마음을 줘야지. 그게 부모지. 당신은 저런 이상한 오마 밑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난 그런 당신을 꼭 닮은 아이를 낳고 말 거야.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난 이혼 안 할란다. 그리고 경악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저희와 그것 봐. 내가 이런 여자야. 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에게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네 시어머니는 유책 배우자니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이혼 못한다. 그러니 이혼 안 하고 살련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어림도 없지. 그래도 이대로 살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저 여자한테 내 재산 가는 것도 못 보겠으니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라. 이렇게 된 거 내 앞으로 된 재산 일찍 증여해야겠다. 내 아들한테 줘도 네 어머니라고 그 재산이 갈 수 있으니 며느리 너한테도 돌려주마. 내가 지켜보니 너는 믿을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재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하고 싶은 거 펑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당신 이제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하고, 그 제비한테 가져다 주느라 쓴 카드 값도 알아서 갚아. 앞으로는 카드도 정지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안 불러줄 거야. 그 생활비 100만 원도 집안 살림 제대로 하면 줄 거고, 제대로 안 하면 그 돈에서 까고 일하는 사람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물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비웃으며 자기가 왜 그렇게 사냐면서 돈 없는 시아버지 옆에 자기가 왜 있냐며 당장이라도 나가면 자기 좋다는 남자 줄을 선다고 자신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늙고 평범한 얼굴의 어머니를 어떤 남자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 후로도 한동안 시어머니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호스트 클럽에서 돈 안 내고 소란 피우다가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서 연락도 오기도 했습니다. 합의금을 낼 때까지 경찰서에 갇혀 있어야 했고,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을 싹 다 가져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가져다 줬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자신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 발광을 했지만 제가 알바인가요? 얼마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가져다 팔 물건도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고 합의금을 내줬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어머니가 받는 생활비 100만 원은 이미 10년치가 저에게 차압을 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100만 원 모두를 뺏어가지는 못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은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당연히 생활이 되지 않으니 봐달라고 빌며 매달리자 할 수 없이 저는 아버님께 부탁드려서 시어머님의 건물 출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화장도 못하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끌고 건물 여기저기 청소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1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10년은 확 늙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도 해야 하니 힘들긴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빚이 아직 잔뜩 남아있는 것을요. 그래서 조만간 다른 건물 청소 일도 소개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요령이 붙어서 버는 돈이 많아지면 돈도 빨리 갚을 수 있고, 그러면 그 후에는 죽기 전에 그 좋아하던 명품백 하나쯤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 엄마는 지금은 건물 청소 일을 그만두셨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요령이 없게 일을 하셔서 그런지 가끔 나와서 선배로서 일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워낙 완벽주의자라 일을 얼마나 빡시게 알려주고 계실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는 예의가 철저하신 분이라 아마 반말이나 막말은 안 하지 싶긴 한데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조만간 시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죠. 사실 시아버지는 이대로 얼마간 더 시어머니가 돈을 갚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후 그 빚을 어느 정도 갚는 순간 이혼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시아버지에게 딱 어울리는 점잖고 좋은 친구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주변에 수소문 중입니다. 저는 그 난리를 지나면서 무사히 임신도 해서 조만간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부디 남편 닮은 멋진 아이가 나오기를 매일 기도하는 중이니 조만간 가족도 한 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